유엔은 지난해 1월 전 세계 폭력 분쟁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역 분쟁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동시에 안보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21세기 전쟁의 시대입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지난 10월 26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테헤란 군사시설 공격을 감행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강력했으며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이 네타냐후가 말한 목표는 위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타냐후가 말한 목표들을 보려면은 뭘 때렸는지부터 봐야겠죠. 네네. 이번에 공습한 표적들이 총 20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란의 전략 방공망들 그리고 유도탄 및 드론 제조 시설들을 주로 때렸거든요. 네.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경멸을 하고 초승달 멘트를 와해시킨다. 그게 네타냐후의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간에 3개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패키지 제1제파가 갔을 때 시드 작전, 방공망 제압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공포대들이 있었던 위치가 네. 탕에 마자르 가스 시설, 가스전이에요. 그리고 아바단 정유 시설,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 에너지 단지 이렇게 이란의 어떤 중요한 국가 전략 시설들을 방어하는 포대들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긴 이 포대들이 제거됐으니까 이란의 석유가스 능력은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가함과 동시에 회랑이 조성이 된 거죠. 그 조성된 회랑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의 F-35I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테헤란 인근에 위치해 있던 미사일과 드론 제작 시설들을 PGM, 정밀 공습을 가해서 파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2가지 기지가 파괴된 게 특히 큰 것 같아요. 하나는 파르친 복합 단지라는 곳이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하자르 아미르 방공여단 그리고 호지르 군사기지 이렇게 3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르친이라는 군사복합 단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대규모로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쿠드스원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도 줘야 되고 헤즈볼라도 줘야 되고 네. 카타이브 헤즈볼라도 줘야 돼요. 네. 이란군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깨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수도 테헤란을 지키는 방공기지가 초토화되면서 국가 전략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혁명수비대 본부라든지 네네. 이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표적들이 언제든지 공습으로 제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이란 지도부에 심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반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반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시설들을 복구하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며칠 정도 한 건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하루 했습니다. 딱 하루 한 건가요? 하루에 3제파가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안에 다 끝난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투기 100대 이상과 드론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하루 공격으로 한 6개월 정도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연구님, 어쨌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고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어떤 군사력의 역량 차이? 그걸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떤가요? 먼저 이란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수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병력과 포병이에요. 병력은 이란이 61만 정도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군의 현역은 16만 9천 명 정도거든요. 네. 포병은 이스라엘이 530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6,798문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적으로는 이란이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면전을 수행하려면은
해당 국가까지 지상군이 가야죠. 간 지상군을 보급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 능력이 양쪽 다 없어요. 양쪽 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항공전 또는 탄도탄전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전투기 역량적 측면으로 봤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310대 정도의 전투 인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전부가 5세대 아니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근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좋은 게 F-14 톰캣이에요. 네. 탐 크루즈 형님께서 타셨던. 네. 주력 전투기는 우리 한국군이 이건 노인 학대다라고 해서 퇴역시키고 있는 F5와 F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격 자체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군요, 네. 양쪽이. 네. 유일하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원거리에서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드론을 때리든지 아니면은 초승달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란이 근데 그런 어떤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스라엘이 또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아이언돔으로 또 충분히 또 막아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언돔이 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또 소문도 또 자자하고요.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90%를 보고 있습니다. 90%. 그런데 네. 그 90%는 네. 이제 요격이 불필요한 야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곳에 떨어지는 탄들을 요격을 안 한 수치를 더한 거예요. 즉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언돔은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탄도탄 방공망은 가장 상층부터 에로우3, 그 다음에 에로우2, 데이비드 슬링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개가 다 뚫렸을 때 최후 방어 수단으로 사격하는 게 아이언돔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층 방공망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스라엘 자체의 탄약만으로는 이 방공망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쏟아붓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연합 방공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요르단에 보면은 미 중부군 방공작전 지휘 통제소가 무하마트 살티 공군기지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사우디부터 요르단,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다 같이 방공작전을 하거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2번에 걸쳐 공격을 했잖아요. 네. 우리 상반기 4월쯤인가요? 그때도 공격을 했었고 이 미국 중부군의 연합방공체계의 지휘 통제를 받는 세력들이 방공작전에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MC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한국에다가 쏟아진 정보들 다 이스라엘 측 정보들이거든요. 이란 측에 있는 정보들 잘 안 오다 보니까 우리는 분석을 했을 때 가끔씩 좀 과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네. 4월 때 이란에 한번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란이 그 미사일하고 드론을 살 때 썼던 돈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줄 때 썼던 돈을 비교했을 때 거의 100배 차이 가까이였거든요. 비용 차이가 엄청나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미국이 돈을 끊는 순간부터는 끝나요. 근데 이란이 이미 지금 경제 제재 있는데도 이 정도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기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앞서가 있지만 네. 갑자기 좀 약간 세계 전쟁적인 분위기가 터질 순간에는 그건 누구도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허들값 떨지 말아라고 이렇게 자제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스라엘 군사력이 강력한 건 알겠는데 이번에 그 하마스의 그 대외 수장이었던 한예 그리고 헤즈볼라의 수장도 죽었잖아요. 네네. 그런 엄청난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모사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게 다 가능한 것인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모사드는 네. 주로 해외 전략 첩보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휴민트에 굉장히 능통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국에 침투해서 상대국 주요 인사나 뭐 친이스라엘적인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간첩을 만들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특출나 있고 네. 그리고 아만에는 신호 정보와 사이버전 전문 부대인 8200 부대 그리고 EOIR 즉 영상 정보를 주로 분석을 하는 9900 부대 또 휴민트 정보 전문 부대인 504 부대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주로 활동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헤즈볼라가 지금 있는 레바논이에요. 아. 그리고 이란이죠. 네. 모사드는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첩보 수집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90% 수준까지 달성을 했고 10%만 더 달성하면 핵폭탄을 만들기 직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네. 테헤란 모처에서 이란이 각종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긁어 모았던 500kg 분량의 문서와 CD들이 있었어요. 테헤란 모처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모사드가 그거를 주목하고 있다가 경비원이 퇴근한 틈을 타서 500kg 분량의 문서들을 다 절취해 와서 공개해버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네. 그러면서 이란의 핵 개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취소시켜버렸던 사례가 있죠. 진짜 상징적인 거 있어요. 아흐메드네자드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모사드 간첩들을 잡으려고 우리 국정원에서 따로 이렇게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서의 팀장이 모사드였어요. 예. 근데 이란이 원래 옛날에 그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도 정보기관이 엄청 유명했는데 모사드랑 그때 친해가지고 모사드 도움으로 만들었었던 거였거든요. 당시에. 또 지금 보면은 네. 이 아랍권에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네. 사우디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런 데서 이란 정보를 많이 또 모사드로 넘겨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21세기 전쟁의 기존과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을 꼽으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드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쟁에서 드론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저처럼 비전문가들도 드는데 실제 드론의 어떤 발전 수준, 그 활용도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드론은 단순히 이걸 띄어서 정찰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드론으로 자폭 공격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드론을 동원해서 폭격을 가해서 캐스 근접 항공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날아오는 드론을 드론으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날아다니는 것만 드론이 아니고 네. 지상에서 굴러다니는 것들도 드론이 많아요. 그럼 이제는 사실 뭐 드론 경쟁, 드론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가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어렵고. 왜냐하면 드론 자체도 전장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드론이 없어요. 네. 드론이 없는 A라는 부대가 있고 네. 드론만 많이 가지고 있는 B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부대가 드론을 막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면 네. 드론은 그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에 함몰돼서 전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상식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어찌됐든 인구도 많고 당연히 전차도 많을 거고 뭐든지 우크라이나보다 많을 거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은 사실 2022년의 개전부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피탈당하는 그 순간부터 네. 나토하고 미국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대대적으로 훈련 캠프를 통해서 양성을 시켰어요. 14년 이후. 네, 그 양성된 병력을 돈바스 전투에서 실전을 경험하게 하고 우크라이나 전투에 분산 배치를 해놨었죠. 근데 러시아군은 승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도취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 러시아의 군기강 문란 행위, 네. 보드카를 마신 병사가 장갑차를 몰고 공군기지 담벼락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러시아의 중대장, 소대장들은 전쟁이 발생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대대장급까지만 전파를 해줬어요. 이제 전쟁이야, 이거 넘어가면. 나머지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약병인데? 나는 예, 러시아 그 본토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보도 있었어요. 네. 네. 2000년 때부터 그 체첸 전쟁 때부터 이 러시아 안에서는 우리 군을 너무 소련 시절이다. 우리는 군 개혁을 좀 해야겠다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자꾸 다른 문제들 때문에 연기됐다가 이번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개혁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들어가니까 엄청 많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자꾸 자국민이 많이 죽으면 민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 자꾸 체첸 사람 더 불러주고 북한 사람 더 불러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북한이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파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님 보시기에 북한군 어떤 규모, 뭐 군사적 역량, 이번에 러시아 이제 간 것으로 알려진 그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정황 정보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네. 현재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의 규모는 경보병 여단 1개 내지 2개, 보병 사단 1개 내지 2개 정도가 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북한 국내에서 소모되는 병력에 대한 보충병을 보내주기 위해서 1개 내지 2개 보병 사단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하바롭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 훈련 전차 연대 부대가 있는데 이 주둔지에서 240명의 북한군이 훈련 중인 정황이 보였거든요. 전차병 240명이면 북한군 편제로는 2개 전차 대대입니다. 도네츠크 사르타나 정착촌 일대에서는 포병을 동반한 3,000명 규모의 북한군이 보였다라는 네. 미확인 첩보가 있습니다. 네. 3,000명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포병입니다. 포병. 북한군의 특수작전군들은 포병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규 보병 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뭐 일부 전투가 벌어졌고 네. 일부 침투가 시작됐다고 이제 들렸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쿠르스크 지역에 적어도 경보병 1개 여단 이상 병력들이 전개가 되어 있고 일부 소부대들이 경보병 여단 본대가 침투하기에 앞서 소부대가 침투로를 찾기 위해서 침투 작전 수행 간에 경계 중이던 우크라이나 군과 네. 교전이 벌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병력들이 아무리 북한이란 지역에서 군인으로서 북한의 훈련, 군사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더라도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매뉴얼을 배워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 투입이 되려면 훈련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기간이 또 필요할 것이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담당할까 북한군 애들이 그게 좀 많이 좀 궁금합니다. 북한군의 부대 특성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양군의 전력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3만 명 정도의 정예 병력 부대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기갑, 비계가 부대, 보병 포함해서. 근데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대를 보면 적게 잡아도 2배에서 2.5배가량의 병력이 이미 둘러싸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 쿠르스크 지역에 긴급하게 배치한 러시아군 병력들이 대부분이 보충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네. 어떤 효과적인 공세 작전을 하거나 그런 전술 숙련도가 대단히 낮은 병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의 경보병 여단들을 집어넣어서 첩보가 나와야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주방어선이 어디다, 주요 부대가 어디에 배치돼 있다, 포병이 어디에 있다 이걸 알아야 돌파전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쿠르스크의 상황이고요. 네. 도네츠크주에 보면은 크라스노보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은 뚫었으면 이 우크라이나 군들은 포위해서 섬멸해야 되는데 섬멸할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병사단이 한 개 더 가스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 보병사단들은 아마 지금 러시아 각지에서 스톰젯 전술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게 숙달이 되고 나면 도네츠크 지역 전선으로 투입이 돼서 이쪽 지역이 사실 러시아의 주공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성과를 달성하는데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분쟁과 전쟁 이렇게 수그러들다가 뭐 한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한 2010년부터 다시 확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는 또 북한군 얘기까지 나오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1세기 전쟁 양상이랄까요? 이게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국의 군사 전략가 중에 차우량 그리고 왕샹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초한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네. 한계를 넘어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군사적 영역인 핵, 재래식, 생화학, 우주, 전자전 이런 것들 말고도 외교, 인터넷, 정보, 심리, 기술, 마약, 밀수, 사이버, 금융, 이념, 언론, 제재, 법규, 법률, 지원, 자원, 경제원조 이렇게 24개 영역의 새로운 전쟁 영역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네. 분석을 했고 미국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섞는 것, 그래서 초한융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영역이 단순히 우리가 총포탄을 쏘는 영역을 벗어나서 일상생활 깊숙이 이미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유무인 복합전과 재지능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드론들, 그런 것들이 인간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멈티라고 하거든요. 네. 이 멈티를 누가 더 잘 쓸 수 있는가, 잘 훈련할 수 있는가. 나머지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리고 나스랄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AI 워페어가 있어요. 네. 합소라, 라벤더라는 게 있거든요. 타격해야 될 건물을 분석해내는 거. 네네.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 표적을 분석해내는 거. 이거를 인공지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중률이 90%에 달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미사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LRASM이라는 공대 함 미사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들이 무기체계에 적용이 돼서 발전돼 나가고 있거든요.
인간의 사고로서 결정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전쟁 수행 결심에 대한 그 영역들이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더 빨리 기계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은 냉전 기간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전력을 실제로 갖춰가고 있고 2040년쯤 되면은 랜드 연구소 분석 결과로는 최대 474발, 시프리 분석 결과로는 375발 정도의 핵탄을 보유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의 수준을 볼 때 한국군보다 양은 많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10개 군단을 다 투입을 해도 한국군의 페바 알파 방어선을 뚫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선 핵 공격을 통해서 한미연합군의 공군력, 해군력을 괴멸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네. 중점적으로 앞으로 연구하고 대비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세계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최고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힘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게 사실 더 걱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철균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